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75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스미스 군과 저희 목소리만 계속 들렸는데 오늘은 산뜻한 목소리가 들릴 예정입니다. 게스트분 정윤희 씨 모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산뜻한 목소리가 아니어서 죄송하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영화 덕후고요. 그리고 영화계를 청취하고 있고 팟캐스트를 좀 즐겨 듣는 사람이에요. 네. 순수미술을 전공했는데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관련된 청강대학에서 몇 번 들은 적은 있는데 전문적으로 직업을 가진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아, 네. 영화에 관련된 전문 교육은 받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너무 좋아해서 네, 그냥 좋아한다 뿐입니다. 네. 굉장히 겸손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영화계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효식님을 디자인 스터디 그룹에서 알게 됐어요. 그렇죠. 디스. 네. 근데 또 안 어울리게 재테크 스터디에서 그렇죠. 여기 스터디가 되게 많아요. 네, 디스에. 굉장히 분반된 스터디가 많은데 거기서 재테크 스터디에서 알게 됐고 자기소개 시간에 효식님이 영화 팟캐스트를 진행한다 그래서 네. 제가 또 팟캐스트 진행을 하거나 출연을 하게 되는 게 약간 꿈이었거든요. 네, 나름 바람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약간 머릿속이 피슝하고 뭐가 하늘이 장날이었네요. 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네.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는 거를 굉장히 자기 PR을 열심히 했고 그쵸. 굳이 출연을 하게 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시게 좀 제가 유도를 했죠. 네, 열심히 성공을 했고 지금 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시는군요. 네, 저희가 굉장히 경천동지에서 이 방송에 이끌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스미스 군이랑 비슷한 게 내 주변에 사자성어를 쓴 사람이 별로 없는데 또 한 번 들어가지고 굉장히 스미스랑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구닥다리 있습니다. 같은 느낌 나서 굳이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초등학교 때 한문 100번씩 쓰고 이런 세대잖아요. 저는 그 숙제를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평소에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워낙 작업하시는 것도 미술 작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작업 시간에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 어떤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일단은 그것은 알기 싫다 거의 다 들었고요. 아직 심심하면은 에피소드 같은 거 정주행할 때도 있고 그리고 지대너리아지나 필수교양이나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배상훈의 크라임 이건 좀 무서운데 잘 듣고 있고요. 네. 네. 여러 가지 들은 게 많은데 꾸준히 듣는 거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입시 때부터 학원에 계속 있다 보면 라디오 방송을 듣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배철수의 음악 캠프 그 오프닝과 시작하면서 작업을 시작하고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런 게 일과였는데 그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가 심심한 거를 못 참기도 하고 팟캐스트를 못 들을 때면은 영화 그냥 틀어놓고 작업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음악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한 게 팟캐스트는 주의 집중을 해야 네. 내용이 들리는데 작업하다 보면 좀 집중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귀에 속속 들어오는 에피소드가 있고 또 귀에 들어오기 힘든 에피소드들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 들으시는 거는 말하자면 검증된 방송들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영화계가 지금 175화잖아요. 오늘까지 해서 처음부터 정주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주행? 제가 좀 강박이 있어서 어떤 만화책이나 팟캐스트 이런 거를 좀 정주행해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지금 처음부터 계속 듣고 있죠. 네. 그럼 저희도 뭐 그것은 알기 싫다. EJ 뭐 지대널리앗과 비슷한 위치에 선 팟캐스트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순위를 보니까 팟빵에서는 나름 이제 중위권 달리고 계시던데. 중위권인가요? 하위권인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중위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출연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고 요새는 영화계밖에 안 듣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너무 감사하신 말씀입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정주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무서운 게 워낙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른 팟캐스트랑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 팟캐스트 나름 장단을 좀 다른 팟캐스트랑 비교해서 찝어주신다면. 처음에 놀랐던 게 음향 환경이라던가 BGM이라던가 이런 게 전혀 깔리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라디오 방송이나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의 구색이 약간 맞지 않게 그냥 프리하게 가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장수하셨고 영화에 대한 어떤 평가나 분석만으로 롱런하게 되는 게 오히려 이 영화계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BGM 앞에 안 넣는 이유가 저는 사실 다른 팟캐스트 들을 때 BGM 나오면은 그냥 넘기거든요. 쓸데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편이 좀 더 담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팟캐스트라는 게 정형화된 형식이 없잖아요. 원래 대한 언론이라는 플랫폼으로서 출발한 거기도 하고 뭐 그런 점에서 이런 것도 나름의 특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너네들 사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듣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스미스 군과 제가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영화 팟캐스트면 영화만 얘기해야지 뭘 사생활까지 끌어들여 약간 이런. 그래서 아마 지금의 형식이 갖춰지지 않았나 약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팟캐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윤희 게스트님이 2부에 다룰 영화를 가져오시긴 했는데 영화가 베이비 제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라는 영화죠. 네네. 1960년대 흑백 고전 영화죠. 들고 오신 영화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영화 취향이 어떻게 되시나요? 요새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영화나 베넷 밀러 감독 영화 되게 좋아하고요. 거기서 보여지는 어떤 미장센이나 색채감 이런 게 예전과는 다르게 점점 세련돼지는 것 같고 그 베넷 밀러 감독 같은 경우는 실화 전문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폭스캐쳐 굉장히 좋게 봤고 그리고 마스터 같은 경우는 제 인생 영화. 네. 그럼 호프먼 죽었을 때 꽤 슬프셨겠어요. 그 돌아가셨을 때 좀 많이 그랬죠. 베넷 밀러랑 폴 토마스 앤더슨은 사실 스미스 군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요? 네. 베넷 밀러도 베넷 밀러고 폴 토마스 앤더슨은 씬 하나하나 추려가면서 다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미션 임파서블 다루면서 탐 크루즈의 최고 연기와 최고 역할이 매그놀리아의 그 역할이었다고 스미스 군이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죠. 예, 거기서 아주 마초적인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내적으로 연약한 뭐 그런 캐릭터였죠. 대중적으로 전시되는 남성적인 이미지의 허와 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재밌는 캐릭터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좋아했죠. 두 감독 다 윤희님 말씀대로 공통점이 있죠. 인간관계에서 꼬여있는 것에 대한 그 연출이 굉장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딱히 뭐 있을까요? 네, 예전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 영화 안에서도 인물들이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망가져가는지 그 과정을 되게 잘 보여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감독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마스터에서 보여주었던 종교 지도자와 그것을 따르는 추종자의 관계 그런 것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또 사이비 종교나 그런 사회적 사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 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좋아하시겠네요? 네, 거의 매회 놓치지 않고 다 본 것 같아요. 저희 취향을 대략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사담을 나눌 때 러브 익스포저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건 대학교 때 봤는데 4시간 동안 한 번도 질리지 않고 본 영화여서 그렇게 호흡을 가져가는 감독도 사실 되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작년에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4시간짜리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대작 뭐 이런 거라고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B급스러우면서도 그 안에서 처절한 그런 영화여서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 장르가 에피소드별로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좀 인간 심리가 꼬여 있는 것도 그렇고 2부에 들고 온 영화도 사실 그 굉장히 심리가 꼬여 있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고전 영화에 대한 취향도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전에 이야기 들었을 때 히치콕 영화도 거의 덕후 수준으로 모든 작품을 봤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요. 모든 작품을 다 보진 않았고요. 히치콕 영화 100편이 넘는데 100편 가까이 되는데 그걸 다 보면 거의 주된 작품. 저는 그냥 로프랑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그거 좋아해요.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 당시는 유명했는데 히치콕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막 생각보다 많이 챙겨보시는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캐세라세라 부르는 장면을 기괴해서 좋아해요. 네. 루프도 되게 재밌게 본 게 그게 컷이 하나도 없이 다 쭉 이어지잖아요. 네, 그런 촬영 방식에 굉장히 놀랐어요. 시체하고 살인범들이 같은 장소에 있고 그것을 눈치챈 주인공이 있고 그것들이 분절이 안 된 상태에서 한 공간에서 보여주는 그게 되게 재밌던 기억이 나네요. 게다가 원테이크고 그 필름 교체할 때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몰라요. 필름 교체할 때 씬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어떤 몸의 한 부분에 갑자기 확 주민을 해서 그 사이에 필름을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필름 길이의 제한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되게 기발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가 그거였죠.
아들이 납치당해가지고 네. 어머니의 노래로 나중에 결국 진상이 밝혀지는 뭐 이런 거였죠. 네, 그 제임스 스튜어트 나오는 영화였죠. 그 사실 로프 같은 경우에는 정윤희 게스트님이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네, 사실 저도 인정. 아 그래요? 그 정도의 굉장한 작품인가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꼽는 것도 있잖아요. 뭐 현기증이나 아니면 뭐 북북서나 사이코, 사이코나 이창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로프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맞아요. 딱히 다른 작품들보다 덜 유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창도 거의 뭐 한 씬 뒤져서 보다시피 해서 정말 재밌게 봤는데 영화적인 힘으로 따지면 사실 로프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 밀고 가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로프와 함께 베이비 제인의 말로까지 입문하게 된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썰을 잠깐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로프와 베이비 제인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의 아버님이 연극 연출가이자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비디오 테이프 녹화해 놓은 게 있었는데 EBS 영화를 녹화해서 그 VCR 테이프로 소장하고 계신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로프랑 베이비 제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언니네 집이 브라운관 TV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되게 지글지글한 저화질 화면으로 고전 영화를 봤는데 또 고전 영화는 또 그렇게 보는 게 맛이더라고요. 맞아. 쓸데없이 좋은 화질로 볼 필요가 굳이 없죠, 사실. 네. 요즘은 보기가 너무 쉬워지기도 했죠. 네.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해서 씬 보면 되니까. 네, 맞아요. 예전에는 방송사마다 명화극장 이런 거 해가지고 주말마다 그런 고전 영화들 보여주고 이랬잖아요. 네네. 그런 게 또 향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들은 또 우리가 직접 셀렉할 수 없었고 그런 맛이 또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세계도 있구나. 엄청난 영화를 일단 2편 연이어서 보다 보니까 그 충격이 좀 상당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이창도 녹화된 테이프 있었거든요. 그때 보고 고전 영화라고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화들에 비해서 영화적인 재미나 이런 면에서 떨어질 게 없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그렇죠. 사실 지금 고전 영화나 무성 영화 보려면 좀 진입 장벽이 그래도 좀 있죠. 네. 워낙 좋은 화질의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 세대는. 사실 90년대 이럴 때 어릴 때 TV나 아니면은 어디 비디오로 이렇게 영화 보고 이럴 때는 그런 거를 크게 신경 안 썼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가 더 순수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화질 안 좋으면은 스스로도 좀 꺼려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입문하게 된 영화가 그런 영화였고. 아버지도 사실 영화를 많이 좋아해서 성룡 영화를 많이 어렸을 때 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 추석이나 명절 때 설날에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성룡 영화나 그 당시에 찰리 채플린 영화도 엄청 많이 틀어줬었잖아요. 예, 00년대 초 정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미스터 빈 TV 시리즈 막 이런 거 명절에 틀어주고 그때 향수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그때 당시 이제 미스터 빈 TV 시리즈는 집에도 소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영화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편은 아니었고 그냥 그 당시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는 딱 그런 부류의 영화들 있잖아요. 뭐 투캅스라든지. 네. 그 당시에 투캅스 진짜 인기 대단했죠. 네. 뭐 장군의 아들이라든지. 네네네. 아니 지금 나온 영화들 보니까 연배를 확실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VCR과 브라운관 이런 거에 자꾸 동의하면 안 되는 이런 거. 거스를 수 없어. 감정적으로 자꾸 동요하게 되네요. 네. 이게 그 세대 자체가 좀 명절의 전성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신정하고 구정을 다 쉬지도 않았고 딱 90년대부터 추석하고 설날 합쳐서 6일씩 쉬고 신정 2일 쉬고 막 그렇게 되게 명절이 요란했잖아요. 일가 친척들 모여서 시골 내려가고 이랬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명절이란 거 자체가 많이 퇴색이 됐고 성룡도 그렇게 인기를 많이 잃지 않았나. 뭐 채플린도 그렇고. 그렇죠.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유년 시절에 명절 영화 이런 거에 대한 낭만이 좀 있죠, 다들. 나홀로 집에 볼 때 그 시절.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MBC 토요 영화 오프닝 시작할 때 그 설레는 마음을. 플래툰이었나? 플래툰 맞아. 그 장면 나오면서.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순수한 계기로 영화를 입문하셨던 유인님인데 제가 사적으로 질문드린 게 몇 개 있었어요. 최근에 보신 가장 힙한 영화가 뭐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인피니티 워를 말씀하시더라고. 사실 마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대중 영화잖아. 힙한 영화는 아니잖아. 근데 윤희 씨한테는 이제 그게 힙한 영화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분의 취향은 굉장히 남다르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인피니트 워 같은 거를 힙한 영화로 다룰 정도의 분이시라면은 주류로 보고 있는 거는 굉장히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뭐 사실 영화 팬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길티 플레저에 가깝지 않을지. 네. 근데 뭐 그렇게 제가 그 말 했던 걸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힙하다는 거는 사실 멋지다는 뜻이 내포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 당시 그런 의미로 얘기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최신작이었어요. 네. 뭐 일종의 인싸 영화다 뭐 이런 의미였군요. 그렇죠. 네. 저는 주로 이제 아싸 영화만 보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싸구나. 네. 별반 취향이 다르신 것 같진 않지만. 네. 그래서 제가 힙한 영화 말고 재밌게 보신 영화 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탐색을 해봤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그 인터넷 짤 중에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영화 30편 해가지고 목록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터스 천국을 보는 눈. 소개를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또 하나는 살로 소돔의 120일이라고 하는 끔찍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준 게 최근에 프랑스 영화 로우라고 하는 인육이 나오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분 누구지?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순수하게 영화 입문했는데 지금 취향은 굉장히 달라지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라졌고요. 네.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원래 그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영화를 볼 수 있는 한계 역치가 어디까지인가를 시험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쳐갔던 영화들이 보통 살로소돔 120일이라든가 그런 영화이지 않나요? 네. 네. 별로 동의를 못 구하는. 아니 제가 못 봐서 사실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못 봤어 아직. 저도 무슨 영화들인지는 아는데 사실 쫄보라서 못 보는 그런 네. 영화들이죠. 저랑 스미스는 되게 무서워해서 그런 거. 겁이 많아서 둘 다. 역치가 되게 높으신가 봐요. 그럼. 아니요. 그냥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네, 그래서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유전이라는 영화를 정말 살 떨리면서 봤죠.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죠. 네. 진짜 재밌게 들었어요. 마침 들으셨나요? 마침 벌써 들으셨어. 너무 감사해. 어떻게 들으셨나요? 올라왔다고 효식님이 카톡이 왔길래 바로 들었죠. 영업을 했군요 이미. 아니 영업을 한 게 아니라 물어보셨어. 유전을 다룰 예정인데 언제 업로드 되나요? 언제 올라오더냐고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랬지. 들으셨다고. 진행자를 알고 있으면 바로 방송에 대한 불만이나 업로드 시기를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혹시 유전에서 최고의 씬으로 꼽으시는 거 있나요? 딱따구리? 사실 두 번 생각하기 싫은 장면이고 사실 그거는 보시고 잠을 설쳤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그날은 잠 못 잤죠. 원래 제가 공포영화 보면서 그런 경험을 잘 한 적이 없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다음날 허리가 베겨서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을 가위 눌리신 거 아니에요? 가위 눌렸다기보다는 그냥 그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너무 근육이 긴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럴 정도 쫄보는 아닌데 그냥 관람 자체가 가위에 가까웠군요. 네. 전 첫 장면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미니어처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줌인해서 들어가는 그 장면. 그럼 주제를 넘어가서 게스트분들 모시면 항상 드리는 질문 중에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감독과 영화, 배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현대 감독 중에는 말씀드렸던 폴 토마스 앤더슨이랑 베넷 밀러 좋아하고요. 그리고 고전 영화 감독 중에는 히치콕 좋아했고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로버트 알드리치도 좋아하고 근데 알드리치 감독 거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네네. 저도 탐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근데 굉장히 팔 구석이 많은 감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탠리 큐브릭도 다들 그렇지만 좋아했었고요. 네. 가장 좋아하시는 작품은 어떤 게 있나요? 큐브릭 작품 중에? 큐브릭 작품 중에는 시계 태엽? 뭐 보통은 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계 태엽에서 굉장히 이제 뒤통수를 맞고 이제 여러 가지를 섭렵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불쾌한 영화의 명단 중에 하나 들어가는 그런 영화죠. 네, 심리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영화인데 불쾌하게만 하는 영화가 아니라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영화들이 그래도 영화사적으로는 나름 의의가 있는 영화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저의 변을 할게요. 네. 네. 그리고 좋아하는 배우는 필립 시머 호프만 아까 말씀드렸고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랑 스칼렛 요한슨을 좋아해요. 그건 순전히 그냥 저의 사심 때문이고 굉장히 섹시해서 좋아합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네네. 하긴 목소리도 굉장히 섹시하죠. 어느 작품에 나온 모습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 둘이 같이 연기한 매치 포인트가 있죠. 네.
거기서 정점을 찍지 않았나. 네. 조나단 마이어스가 그 영화에서 결국 이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역설적으로 사랑이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다 얻잖아요. 네,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네. 국내 영화 중에서는 마더 굉장히 좋아하고 봉준호. 네, 그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촬영 감독 그분이랑 봉준호 감독님이 같이 나왔던 감독과의 대화를 거의 10년 전에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정말 공을 많이 들이셨더라고요. 사실 마더는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많이 했어요. 네. 뭐 시나리오 쓸 때부터 김혜자 배우를 염두하고 썼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301, 302라고 네. 방은희 배우님이랑 황신혜 배우님 나오는 건데 그건 이제 미국에서 리메이크도 한 번 됐고 12년도에 네네네 음식을 타인에게 해줌으로써 애정을 갈구하는 여자가 앞집에 살고 있고 반대편 집에는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외로움을 채우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둘이서 파멸로 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이 영화에서도 인육을 하는 장면이 네. 참 뭐지?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는데 네. 아니 다 유니님이 추천하시거나 재밌게 본 영화가 무슨 영화가 하고 궁금해서 보면은 다 뭔가 잔인하거나 인육을 하는 되게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너무 엄청 극단적인 감정만 좋아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네. 그런 과정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아가나요? 네, 많이 몰아가셨네요.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랍니다. 네, 하여튼 아니랍니다. 그러면은 국내 감독께서는 봉준호 감독 말고는 딱히 없나 보네요. 네, 봉준호 감독 제일 좋아하고 근데 설국열차 이후로는 사실 애정이 식었어요. 설국열차 왜요? 봉준호라는 색채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색깔이 다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옥자를 제가 아직 보지 않았거든요. 안 보셔도 돼요. 보지 마세요. 제가 그거 영화계에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왠지 옥자를 좋게 설명 안 했을 것 같아서 아직은 그걸 듣진 않았어요. 굉장히 신랄하게 또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혜진님이. 그리고 여기서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드라마나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거는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신다는. 열심히 보려고는 하는데 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봐요. 제가 몰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굳이 이런 질문만 물어보시는 이유도 저는 좀 알고 싶네요. 그러면 고전 영화 중에서도 스크루블 코미디는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아니요. 재밌게 보는 게 좀 있어요. 뭐 에어플레인이라던가 그런 것도 재밌게 봤고 고전 영화, 코미디 영화 괜찮은 거 많죠. 그리고 우디 알렌 영화 중에 섹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저 얘기는 들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진 와일더라고 옛날 버전의 찰리 초콜릿 공장에서 찰리 역할 나왔던 그 배우분이 있어요. 그분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분이 나온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옴니버스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양과 사랑에 빠지는 양이요? 네, 의사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양과 사랑에 빠진다는 사회적 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중에 울 샴푸를 마시면서 최후를 받는다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이제 우디 앨런 특유의 언제 작품이죠? 그 70년대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꽤 됐어. 근데 사실 70년대 헐리우드 작품은 물론 우디 앨런 거는 막 그렇게 주류 영화는 아니었지만 아무거나 골라봐도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70년대, 80년대 우디 앨런 작품들이 진짜 많아서 다 보기는 되게 어려운데 대충 뭘 봐도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앨런이 말하기를 그때 나는 머릿속에 각본 자판기가 있었다고 누르면 떨어진다고 각본이 맞아요. 그때 창작이 거의 쏟아지다시피 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거의 매년 영화가 나왔으니까 지금도 자주 내긴 하지만 그렇죠. 부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작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지금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뭔가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뭔가를 창작하시고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나 이런 쪽 관심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스토리 작가나 뭐 이런 만화 작가 쪽으로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열망 때문에 영화를 더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더 뜯어보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직업을 많이 바꾼 편인데 직업은 다 일종의 환승구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종착역은 스토리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스토리 작가가 결국 목표신 거군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만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우라사와 나오키 작품은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천재 유교수의 생활. 그 작가도. 유교수.
저도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 네. 저도 스미스한테 추천받았죠. 네, 그게 참 단행본이 안 나와요. 예. 네, 되게 목바지에 기다리고 있는데 뭐 워낙 장기 연재다 보니까 초창기만은 못하는 게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그만한 게 없죠 사실 네. 개성이. 초창기 단행본에서 다음 페이지 펼칠 때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명언들이 네, 정신을 못 차릴 정도. 주변 사람들이나 그 작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각박하게 일상 살아가는데 맞아요. 유교수 혼자서 신선노름하잖아요. 그런 대비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엄청 억척스러운 아주머니가 백화점 같은 데서 물건 빨리 사려고 사람들이 다 밀쳐내고 이러는데 유교수는 거기서 논리 대결하고 있고 항상 논리를 따지고 그런. 근데 약간 캐릭터가 스미스님 방송하실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정적인데 이제 논리적인 개연성으로 다. 근데 이게 만화를 다방면으로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 네. 나오키 작품 중에서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20세기 소년 좋아하고 그리고 옛날 야와라라고 네. 유도하는 소년. 네네네. 그것도 참 별 얘기 아닌데 네. 그렇게 재밌게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 그때가 좀 더 나오키가 열혈에 가깝게 만화를 그릴 때였죠. 네. 그때 당시 향수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마스터 키튼도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스토리 작가가 따로 끼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확실히 좀 저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둘이 취향이 맞으니까 너무 즐겁다. 근데 나중에 갈수록 좀 힘이 빠지긴 하죠. 예, 그 마스터 키튼이 그나마 그래서 괜찮았던 게 이거는 옴니버스 스타일이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밀도를 쭉 이어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네. 에피소드별로 끊어지면 되니까. 맞아요. 그게 오히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옴니버스 특유의 그 에너지를 분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왓치맨도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고 알고 있는데. 왓치맨은 근데 막상 집에는 있는데 네. 만화책으로는 그렇게 다 보진 않았어요. 영화를 좋아하시는군요. 그게 사실 되게 명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영화로 먼저 봤고 책으로는 그 뒤에 좀 샀어요. 근데 그게 쉽게 이렇게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플롯은 단순한데 사실 그 미국의 영웅주의에 대해서 아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전환작이잖아요. 충분히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 하나하나 재밌죠. 뭐 코미디언이라든지 아니면 코미디언 진짜 재밌죠. 로드샤라든지 그 각 캐릭터들이 그 당시에 미국의 정치 지형이나 담론에서 차지하는 그런 위치들을 하나씩 점하고 있고 그 그래픽 노블 특유의 되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만화 구조 이런 것도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영화로 바뀌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나 봐요. 딱히 그렇지는 않았죠. 사실 그런 게 잘 보여지지는 않는데 근데 저도 사실 책을 다 본 게 아니어서 그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네.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마치고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저희가 앞서 말씀했지만 174화라고 하는 4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분량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저도 과거 했던 거 잘 못 들을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나 부끄러운 얘기를 너무 한 게 많아가지고 다시 들으면 너무 오그라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윤희님이 거의 정주행을 다 해주셔가지고 비밀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진짜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윤희님한테 저희 영화계 팬으로서 청취자로서 저희한테 해주실 얘기가 있다면 이것저것 물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 동안 리뷰하셨던 것 중에 최악의 영화가 뭐였나요? 저는 굳이 꼽자면은 아메리칸 셰프요. 네. 그거 효식님이 선택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명주예요. 네. 죄송합니다. 왜요?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본 영화들도 많긴 한데 그와 별개로 이 영화를 굳이 다뤄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분량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시장보다도 더. 예, 국제시장은 전 그렇게까지 크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사실. 그러면 최고의 작품은 뭔가요? 영화로서 좋아하는 거는 버드맨이고요. 근데 그때 다룰 때는 제가 사실 충분히 다뤘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하면서 답답했던 기억은 나고 준비한 만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살인의 추억 정도. 저도 그 편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별을 4개밖에 안 주셨더라고요. 별이 진짜 짜요, 스미스는. 근데 이제 유전을 4개 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다 5개 주면은 어떤 거는 10개 주고 싶은데 그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점수 체계상. 그래서 일부러 좀 짜게 주는 편인데. 예전에 에피소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많이 동의했었어요. 저는 최악은 아무래도 부산행이 아닐까. 저희 사실 팟캐스트의 주력 컨텐츠가 영화 까기인데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게 첫 번째로는
그 영화를 만드신 분들의 노고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깎아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든 좋은 것만 칭찬하면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영화 보는 그 시간 자체가 아까운데 이걸 다루게 되면은 왜 재미없는지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 시간이 아까운 거야. 거기다가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연상호 감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너무나도 실망을 해서 진짜 나노 단위로 컷을 보면서 깠던 기억이 있어서 참 부산행 정말 좋지 못한 기억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재밌었던 거는 저 스스로는 춘몽. 그러니까 그때 춘몽 다룰 당시에 희수님이라고 저희 댓글 잘 달아주시는 청취자분이 계세요. 네네. 그분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다뤄달라고. 사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 혼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가 너무 꿈 같고 해석이 안 돼갖고 다시 한번 요청을 받고 다시 본 다음에 다뤘었는데 저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는 해석을 내놔가지고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래가지고 희수님이 미술 작가신데 감사의 의미로 저희한테 본인이 직접 만드신 달력을 택배로 보내주신 기억도 있었고, 최근에 클레어의 카메라에서 이자벨 위피르가 무언가를 바꾸려면은 오랫동안 봐야 된다 뭐 그런 대사를 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춘몽이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땐 잘 몰랐는데 오랫동안 보고 곱씹다 보니까 의미가 달라지면서 만족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윤희님이 꼽으시는 가장 재밌었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살인의 추억이 되게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중앙역 그 리뷰하셨을 때 표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영화에서 나타나는 메시지 중에 상실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잘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주는 영화 같다고. 근데 그게 우연하게도 제 삶의 모토래요. 그래서 뭔가를 사람이 이루면서 살기는 어차피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것조차도 점점 더 상실하게 될 텐데 그거를 잘 대처하고 우연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제가 꿈꾸는 자세여서 그런 거가 좀 신기하게 맞아떨어져서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 당시 나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전주에 코코를 다뤘어요. 근데 코코를 불만족스럽게 봐가지고 네, 들었었어요. 코코를 누를 만한 작품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중앙역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코코 같은 경우에는 주된 메시지가 리멤버 미잖아요. 죽어도 나를 끝까지 기억해줘. 왜냐면 내가 유령되어서도 사라지니까 뭐 이런 거였는데,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젠 좋은 이별을 하자. 우리 이제 좋은 기억으로 이별하는 방법, 잊는 방법을 공부해보자. 그렇게 살아보자. 뭐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 확실히 좀 진보된 철학이죠.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코코랑 연달아서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재밌더라고요. 휴식의 해안이 빛난 하네요. 근데 막상 스미스님은 중앙역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좀 심심하게 받아들이셨던데. 별개죠 그건. 그런 대조가 또 재밌었어요. 굉장히 시크해요. 굉장히 자기 마음에 없는 빈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점이 아주 내가 아무리 재밌게 봐도 저 친구가 별로면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도 아닐 때는 정말 신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실망스럽게 들었던 저희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항공주 다른 거는 다 정말 좋았는데 어떤 말씀이나 발언하신 거를 딱 꼽을 수는 없지만 텔마나 뭐 천상의 피조물들 같은 거 제가 재밌게 듣긴 했었는데,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았던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진행하시는 분들과 반대쪽에 성에 있는 그런 주인공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토론이 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정도? 네네. 안 좋게 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가끔 윤희님이 참여하셔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불러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럼 혹시 또 다른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저는 저를 살려준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기에 살려준 영화요? 네. 심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살려준 영화가 있었어요. 파니핑크가 그 영화였는데 두 번, 세 번 보진 않았어요. 딱 그때 봤던 그 감성을 간직하고 싶어서 전 다시 보진 않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영화인가요? 싱글 여성의 자아 찾기 같은 그런 영화인데 저도 그 시놉시스가 자세히 기억나는 건 아니에요. 씬으로만 기억이 나서 그런 영화가 하나쯤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살려준 영화까지는 잘 모르겠고, 보면서 영화 보기 잘했다 정도 생각이 난 거는 버드맨이요. 어떤 점에서? 영화라는 매체를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엄청 좋아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 전까지. 근데 각각의 씬들을 다 하나로 연결 짓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서사를 다 연결시키는데 그 연결시킨 의미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에 나온 것들은 모두 이어지는 것들이고 모두 종합되는 것들이고 현실적인 요소들하고도 모두 결합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래서 영화를 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훌륭하죠. 버드맨. 스미스 군이 버드맨 보고 남긴 글도 있었는데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스미스님이 좋게 평가해주신 영화들의 공통점을 자세히 보면 씬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논리적인 이유가 분명하면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영화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된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현실적인 요소들하고 또 매치가 잘 되면 더 좋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인생에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살린 영화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네요. 좀 그쵸. 뭐 아무래도 태연자약한 인생을 살아와서 네. 감정의 기복이 없으셔서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효식님은 뭐 저는 있었나요? 원챈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프로포즈 얘기예요. 다 아시는 그 핸드폰 판매원으로 노래를 하려다가 그 꿈을 저버리고 핸드폰 판매를 하다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생 역전하는 노래 제가 다 접고 28살에 새롭게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그때 그 작품 보면서 나 앞으로 이렇게 살겠구나. 오디션 합격해서 스타가 되기 직전까지의 삶을 보면 되게 쓸쓸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생활에서 닮아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나 말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위로를 받으면서 앞으로 모든 살면서 제 1순위는 없거든요. 이제 제 1순위는 항상 노래였기 때문에 그게 제 인생에서 사라진 순간 모든 게 다 2순위거든요. 이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기에서 살렸다기보다는 위기가 계속될 건데 그거는 위기가 아니야. 그냥 평범할 수 있어. 다른 사람도 저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공감됐던 영화라서 그거 항상 생각하고 염두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삶의 부분이 2위가 되는 게 더 다양성에선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1위가 없다는 건 굉장히 슬프죠. 굳이 꼭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있으면 더 마음이 힘들죠. 그러네요. 중학녀처럼 좋게 이별하는 법을 배워야겠네요. 잘 버리는 방법을. 인생을 배웁니다. 또 혹시 저한테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음향이나 BGM 효과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딱히 물어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음질이 향상되면 좋기는 한데 저희가 아무래도 편하게 찍다 보니까 그냥 서로 집에서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질 컨트롤이 좀 어려운 게 있는데 물론 음질이 좋으면 좋지만 이렇게 편하게 찍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크게 여력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녹음할 때마다 전력을 기울여서 하면은 금방 에너지가 동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그런 구도나 그런 식의 음향 효과나 이런 거에 학습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유독 들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아마추어스럽긴 하죠 이게. 그게 우리 맛이죠. 나름의 맛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할 땐 하니까. 사실 스튜디오 같은 데가 어디 집 근처에 있거나 이랬으면은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느 스튜디오든 이동하려면 다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유도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고 두터운 친분과 신뢰관계가 있어서 또 남님 여력으로 해서 오랫동안 방송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좋은 콘텐츠 만들어주셔서 한 주 한 주 심심하지 않게 잘 보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유희님에게 영화란 어떤 의미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이든 경험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영화 보는 거 되게 게으른 행동이잖아요. 맞아. 근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촉박한 마음 때문에 내 하루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할 때 보는 게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만족도를 좀 채워주는 감이 있어서 저는 영화를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어떤 막 거창한 그런 이유 들으면은 또 오글오글하니까. 가만히 앉아갖고 재생 버튼 누르고 일지정지 누르고 얼마나 수동적인 행동이에요. 다 보고서 그래도 영화 한 편 봤네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 나름 성취감이 있고 막. 그래도 또 영화를 셀렉하니까 내가 뭔가 능동적인 참여자 같은 그런 착각이 또 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영화 접근성이 쉬워지기도 했고. 그러면은 1부 정윤희 교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2부에선 제인의 말로 베이비 제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